힘내자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개표율 95%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90%를 차지를 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93%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8.09%, 그리고 기타가 1.08%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참 아쉽죠. 아쉽죠. 지표를 보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합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요, 고군분투했잖아요.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였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지도부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요. 제가 있는 이 송파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은 많이 봤어요. 심지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프랜카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프랜카드는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 썩어 문드러진 세력들, 권력에 어떤 향유만 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 다 없어져야 돼요. 이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권력이나 탐하고 나만의 아니만 탐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보수들이 싹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쭉 나열을 해보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득표한 표수는 거의 역대 최대입니다. 48.90%지만 79.4%의 이게 득표가 있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투표율이 79.4%예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때 80.7%거든요. 그때 이후로 거의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그만큼 말입니다. 투표율이 좋았고요. 득표수는 투표율이 좋으니까 득표수도 아마 그 어느 누구보다 굉장히 많은 득표율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524만 41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지요. 그러면서 지금 투표를 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대로 된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괜찮을까?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경제 공약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10대 공약을 보면 웬만한 공약은 다 들어있습니다. 세계 선도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방산,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한 말입니다.
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하겠다. 민간기업의 임금도 공개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 복지 분야에는 아동수당을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이제 돈이 이제 많이 생기겠어요. 게다가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돌봄, 예,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만들겠다. 이런 모든 것들 10대 공약을 보더라도 돈을 벌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그거보다는 돈을 풀겠다, 돈을 더 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이 공약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맞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말입니다. 주요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당장 성장 정책만 하더라도요. AI 100조 투자하겠다. 100조가 어디서 나올란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는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했나? 노벨상감이라고 했죠. 그만큼 지역화폐를 이제 법제화해서 법으로 뿌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법으로. 여기에다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 상법도 개정하겠다.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뭐 핵심은 보면 재정주도 성장입니다. 정부가 돈 뿌려서 성장하겠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보단 나아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기업에게 부담을 엄청 시켰잖아요. 최저임금을 광폭으로 올리면서 우리 경제가 박살난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2018년에 16.4%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2019년에 10.9%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우리 경제가 진짜 박살났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윤석열 정부 때까지 공룡야당이 계속 막으면서 윤석열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오르고 주 52시간제는 주 52시간제도로 기업을 올가매서 사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또 어떻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최악의 어떤 상황에 갔던 거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죠.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 주도 성장을 해가겠다. 정부가 돈 뿌리겠다예요. 물론 이것도 말입니다. 정부가 돈 뿌렸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두려운 구색이 넉넉합니다. 역력합니다.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돈을 뿌리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일 덜하고 돈 많이 받자가 지금 기본적인 노동정책입니다. 일 덜하고 돈 많이 받자. 당장 노동정책만 알았다더라도 노란봉투법 도입을 해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 노조가 부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기업이 부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산업 현장을 장악을 해서 만약에 파업을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한 것은 노조 개개인별로 기업이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건 뭐 노동정책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요. 심지어 포괄임금제 금지한대요. 포괄임금제라는 게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얼마 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금지한다고 하고요. 주 4.5일제 임금을 줄이지 않고 주 4.5일제 한대. 저는 이거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노동 중심의 경제 정책을 쓴다. 기업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노동 중심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복지 정책은 보편복지라고 해서 그냥 돈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 뿌리겠다. 특히 말입니다. 기본사회 체제를 추진하겠다. 기본사회 이러니까 공산사회 이렇게까지 느낌이 들 정도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뭐를 책임이 지나?
기본소득도 책임을 지고 기본주택도 책임을 지고 기본대출도 책임을 지면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을 지는 그런 공산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지만 진짜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동수당 확대를 지급을 확대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국민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뭐 좋죠 말이야. 말이야 좋은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죠. 자 정세 없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이거를 추진한다고요. 그러면 나라 부채는요. 나라 부채는 계속 쌓여가겠죠. 나라 살림살이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아마 2025년 올해입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이게 순나라 살림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100조 넘어갈 겁니다. 왜? 지금 13조 8천억 원의 추경을 감안한 데다가 이제 또 한 번 30조 넘게 추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30조 넘게 추경을 했을 때 정세를 안 하는데 지출을 구조조정 안 하는데 그러면 돈 찍어서 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100조가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100조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0조가 넘으면 국가 채무는 올해 50%를 넘길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채무라는 것은 국가 부채와 다릅니다. 국가 채무는 꼭 갚아야 될 채무를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채무가 올해 현재까지는 48.4% 추경까지 감안을 했을 때 GDP 대비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대비해서 1281조 2천억 원이 48조 4천억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50%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넘어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이게 넘어섰을 때 여러분 부채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합니다. 뭐 지금 말하는 걸로 보면 60%까지는 괜찮아. 유럽도 60%까지는 봐주잖아. 그러면 60%까지 뿌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60%는 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법제화 시킨 것이 많고 돈을 그만큼 많이 찍어서 뿌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만약에 이제 수립이 돼서 시작을 한다면 저는 5년 동안 제가 봐서는 60%가 넘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고요?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뿌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33.9%가 거의 말입니다. 45.9%까지 올라가 12% 이상 올라갔거든요. 지금 48.4%에서 12% 이상.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현재가 더 많이 뿌린다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60%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 말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하죠. 피치나 S&P나 무디스나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너네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에 적자가 많아.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많아. 그거 계속 그대로 간다면 신용등급 떨어뜨릴 수도 있어. 이런 말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관리재정수지가 100조가 넘어가고 또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가면 당연히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조정도 올 수 있습니다. 현재 피치는요.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위에서 네 번째. 첫 번째가 AAA고요. 대한민국은 AA-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내리면 위에서 다섯 번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피치가 내리면 다른 데는 안 내릴까요? 무디스는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스몰 A2고요. 마찬가지로 S&P도 위에서 세 번째예요. AA 이것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적자가 심하고 계속 부채가 쌓인다면 신용평가 기관들은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거고요.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충격파는 괜찮을까요?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을 때도 미국의 경제 여파를 줬고 중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을 때도 중국 경제 여파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과 미국은 G2라고 해서 세계 경제의 두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에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저는 국가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시장을 계속 따라가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환준 TV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을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재정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잖아요. 돈 찍어서 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와중에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 국가 부채는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내리면 그때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재정주도 성장은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재정주도의 성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